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노인네 없고 병원을 가? 근무지 이탈이야. 당장 사표 써.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사표만은 제발. 그날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던진 작은 질문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 대가는 한 청년의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했다. 이것 봐. 그깟 거지 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내던질 필요는 없었어.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해고 통지서는 얇았지만 세상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모든 것은 그날의 아침 은행 창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따라 은행을 감도는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25 김민준의 하루는 언제나 고단했다. 그는 이 강남의 번잡한 은행 본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칼같이 다려진 제복 속에서 숨쉬는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의무였다. 낮에는 이곳에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두 개의 삶을 살았다. 지독하게 버티는 현실이었다. 창구 직원은 오가는 고객들에게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민준의 시야에 들어온 한 노인에게는 그 미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노인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동네를 떠도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쭈뼛거리며 대기표를 뽑는 노인의 손짓은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다. 노인이 번호가 불려 창구 앞에 섰을 때였다. 젊은 창구 직원은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통장 잔액 확인이요? 이 번호 누르고 가세요. 직원은 노인의 말을 끊었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노인은 손에 쥔 종이봉투를 움켜쥐었다. 민주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의 찌푸린 미간과 떨리는 입술이 보였다. 이 노인이 창구 직원에게 멸시당하는 모습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멸시였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노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혹시 창구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노인의 눈빛에서 억울함과 당혹감을 읽었다. 민주는 지점장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지점장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제 잠깐의 졸음으로 이미 그는 지점장에게 호되게 혼난 참이었다. 김민준 씨, 거기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 말고 VIP 라운지 쪽 문단속이나 잘해. 지점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귀에 박혔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가슴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숨이 차올랐다. 노인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주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쪽 자동화 기기에서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은 민준의 행동에 눈을 흘겼다.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선다는 비웃음이었다. 민준은 노인을 안내했다. 노인은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준은 노인의 손에 기기 사용법을 차분히 알려주었다. 손짓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20분이 걸렸다. 일반 고객이 5분도 안 걸릴 일을 그렇게 해냈다. 노인은 잔돈이 든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젊은이 고마워. 이거라도
민주는 두 손을 내저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 일입니다. 노인의 시선이 민준의 유니폼에 박혔다. 그의 이름표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 후로도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을 찾았다. 늘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매번 창구 직원들은 느리고 불친절하게 노인을 대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이 나타났다. 창구 대신 자동화 기기를, 붐비는 시간 대신 한가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민준의 차분한 태도와 따뜻한 눈빛은 노인의 일상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민준은 그저 동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절대 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 친절이 어떤 운명을 데려올지.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민준의 일상은 균형이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다. 낮에는 뻣뻣한 유니폼을 입고 은행 문을 지켰다. 밤에는 낡은 세단을 몰고 대리운전을 했다. 수면 부족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창구 직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보다 졸음의 무게가 더 무서웠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동생의 치료비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일주일에 2번 반드시 민준의 근무 시간에 은행을 찾았다. 노인의 옷차림은 늘 똑같았다. 낡은 코트와 때 묻은 운동화. 민준은 노인을 안내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노인은 민준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마치 손자에게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은 할아버지처럼. 젊은이는 왜 이 좋은 은행에서 경비 일을 해?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그저 웃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할아버지. 밤에도 일하나 보네. 눈이 늘 붉어.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노인의 예리한 시선에 당황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노인은 잔액을 확인하는 일 외에도 민준에게 은행 주변의 시세나 다른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의 내용이 평범한 노인의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민준은 노인의 질문에 짧고 간결하게만 답했다. 섣불리 사생활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대리운전을 하던 민준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눈을 붙였다. 피로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단 3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 출근 직후 지점장이 그를 불렀다. 김민준 씨, 어제 새벽 대리운전 중에 차에서 졸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여기가 자네 낮잠 자는 곳인가? 자네, 재계약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거야.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힘이 풀렸다. 목이 메었다. 신고, 누가? 민주는 지점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떨렸다. 지점장은 민준의 경위서를 던져주었다. 계약 해지라는 차가운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노인이 은행에 왔다. 노인은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고마워서 가져왔네. 젊은이 몸 생각하며 먹게. 안에는 쌍화차 2병이 들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순간 민주는 노인의 손이 유난히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낡은 옷차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돈된 손이었다. 이 노인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동생의 치료비는 막막해진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일단 버텨야 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른다. 그의 눈을 피해 노인이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민주는 지점장의 경고 이후 더욱 예민해졌다. 근무 내내 등골이 서늘했다.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는 낮에 졸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리운전을 하다 잠시 눈을 붙인 3분.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삶을 위협했다. 노인은 여전히 은행을 찾았다. 이제 민준이 아니면 다른 직원들은 노인을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민주는 노인에게 자동화 기기 사용법을 다시 알려주면서도 지점장의 시선 때문에 노인과의 대화를 극도로 줄였다. 노인은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젊은이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안 좋네.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해고, 위기를 노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노인이 자신 때문에 괜히 불편해지거나 지점장에게 해를 입을까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힘든 현실을 숨기려 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집에 가서 보게. 민준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지점장이 코너를 돌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민준은 황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 청년이 은행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 아픈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다. 민준이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였다. 이 사실은 철저히 민준만의 비밀이었다. 그는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동정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밤 대리운전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민주는 노인이 준 쪽지를 펼쳤다. 깔끔한 글씨로 인쇄된 한 장의 명함이었다. 한국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과장.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노인이 어떻게 동생의 상황을 알았을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친절이 아니었다. 누군가 민준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민준은 명함을 숨겼다. 두려웠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손이 명함을 꽉 쥐었다. 동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민주는 갈등했다. 명함을 찢어버려야 할까? 아니면 이 비밀스러운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까? 민주는 자신의 현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그의 곁에 와 있었다. 노인이 건넨 명함은 민준의 일상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명함을 깊숙한 곳에 숨겼다. 명함을 꺼내보는 횟수만큼 불안감도 커져갔다. 동생의 병을 아는 사람이 노인 외에 또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노인은 그 후에도 은행에 왔지만 예전처럼 느긋하게 민준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창구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민준에게 목례만 하고 사라졌다. 민준은 노인에게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노인의 시선은 이전처럼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민주는 야간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늦은 밤이었다. 발레 파킹 구역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민주는 주차를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모습은 은행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낡은 코트 대신 짙은 네이비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백발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 사장과 지배인의 극진한 배웅을 받으며 나왔다. 사장과 지배인은 노인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노숙자 놀이가 아니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노인이 왜 허름한 옷을 입고 은행에서 멸시를 감수했던 것일까? 왜 그의 이름표를 확인하고 동생의 병을 알고 있었을까?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했다. 민주는 놀라서 숨을 멈췄다. 온몸이 뻣뻣했다. 심장이 날뛰었다. 노인은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민준이 은행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노인은 차에 타기 직전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민준이 주차 대기 중인 낡은 세단 쪽으로 시선이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민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노인을 태운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민준은 주차를 위해 차를 몰았다. 땀에 젖은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 되었음을.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당장 내일 그 노인이 은행에 오면 반드시 그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결심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의 모습과 은행 창구에서 멸시당하던 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했다. 왜? 그 질문만이 남았다. 그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진실을 알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이 그를 지탱했다. 그날따라 은행 로비 전체에 미묘하고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보다 고객도 적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구를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고 느꼈다. 지점장도 수시로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불안하게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오전 11시경 노인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김없이 낡은 코트와 허름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분장으로 보였다. 노인은 민준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ATM 구역으로 향했다. 민준은 노인이 기기를 조작하는 틈을 타 노인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이 아니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민준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파악한 듯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나? 노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건조했다.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젯밤 강남 레스토랑 앞에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명함도요. 제 동생 일은 어떻게 아신 겁니까? 민주는 노인의 반응을 기다렸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매우 차갑고 씁쓸한 미소였다. 노인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윽! 노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노인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시선이 풀렸다. 몸이 휘청거렸다. 민주는 경악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노인의 눈빛은 이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주는 다급하게 노인을 부축했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고객들은 웅성거렸다. 민주는 지점장에게 119를 부르라고 외쳤다. 지점장님, 119요. 빨리요. 지점장은 전화를 받는 둥마는 둥 머뭇거렸다. 이 노인이 창구에서 쓰러진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안 돼. 119 올 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민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걸어서 5분 거리. 지금 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는 쓰러진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노인의 몸은 겉보기와 달리 가볍지 않았다. 김민준 씨, 근무지 이탈이야. 당장 내려놔. 그깟 노인 하나 때문에 계약 해지될 거야. 지점장의 날카로운 비명이 뒤에서 들려왔다.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노인을 업고 은행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을 지키는 것은 이제 경비원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였다. 민주는 정신없이 달렸다. 등에 업힌 노인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5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폐는 터질 듯했고 다리는 무거웠다. 오직 노인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뛰었다. 조금만 더요, 할아버지.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미동도 없었다. 가까스로 동네의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민주는 노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의료진이 급히 노인에게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응급실 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렸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정장 부대의 등장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냉철했다. 그들은 병원 의사에게 다가가더니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정장 부대의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의료진에게 명령했다. 당장 회장님을 한국대학교 병원 VIP 특실로 옮기시오. 이송팀 준비시켜. 회장님? 민준의 머리가 멍해졌다. 노인이 회장님이라고 불렸다. 민준은 그제야 지난밤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보았던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다.
자신이 업고 달려온 이 허름한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재벌 회장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급변했다. 응급실 의사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권위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 부대는 노인을 침대에 싣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노인이 사라지기 직전 리더가 민준에게 다가와 짧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은행 경비원 김민준입니다. 제가 업고 왔습니다.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노인과 함께 사라졌다. 그 모든 일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시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 실장. 민주는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야 했다. 등 뒤로 지점장의 노성이 들리는 듯했다. 민준이 헐레벌떡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점장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점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김민준, 내가 미쳤나? 근무 시간에 노숙자 같은 노인네를 업고 어디를 뛰쳐나가? 내가 노인을 살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규칙 준수를 위해 이건 단순한 무단 이탈이 아니었다. 회사 규정 위반이었어.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닥쳐. 그깟 노인 목숨이 내 계약보다 중요해. 당장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계약 해지야. 지점장은 민준의 경위서와 함께 해고 통지서를 책상에 던졌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지점장의 비열한 표정에 고정되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즉 노인의 신분은 지점장의 귀에는 단 하나의 노숙자 같은 노인네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지점장은 아직 모른다. 자신이 해고한 청년이 대한민국 최고 그룹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텅 빈 자취방에서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동생의 치료비, 밀린 월세, 그리고 이제 끊긴 수입.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그는 쓰러진 회장이 건넨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어쩌면 이 명함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 시각 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시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 실장이 은행 본점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는 어제 회장이 쓰러졌던 지점의 지점장과 담당자들을 즉시 소집했다. 지점장은 회장의 안위를 묻는 비서실장에게 깍듯하게 아첨하며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안전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 경비원 하나가 무단 이탈하여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 노숙자 같은 분을 병원에 업고 간다고. 최 실장은 지점장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잠시만요. 노숙자요? 그 노인분이 바로 저희 시그룹의 강동철 회장님이십니다. 귀사에서 고객을 노숙자라 칭하며 멸시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근무지 이탈을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말입니까? 지점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입이 벌어졌다. 로비에는 순간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점장은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경비원은 이미 해고 조치했습니다. 최 실장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점장의 심장을 찔렀다.
바로 그 해고된 청년이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뵙기 전까지 그분은 생사의 기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지점장은 오히려 그 청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군요. 이것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었다. 지점장의 고객 멸시와 직원의 희생에 대한 무관심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최 실장은 그 자리에서 C그룹의 모든 거래처를 해당 은행에서 철회할 것을 본점에 통보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거래 철회는 은행의 신뢰도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연쇄 폭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최 실장은 어제 노인을 업고 뛰었던 김민준 청년을 찾기 위해 즉시 은행 인사팀을 추궁했다. 그 청년의 연락처를 내놓으시오. 지금 당장. 은행은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을 내쫓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막대한 금융 거래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지점장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절망과 함께 자신의 파멸이 보였다.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폭로의 불똥은 이제 청년의 삶으로 튀어오를 참이었다. 민주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C그룹 회장 비서실의 최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을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은행에서 해고당한 지 이틀 후였다. 최 실장과의 만남은 고급 호텔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이루어졌다. 최 실장은 은행 지점장의 횡포와 회장님의 상태, 그리고 C그룹이 해당 은행과의 거래를 철회했음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청년께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안정기에 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가 숨기려 했던 동생의 병과 대리운전까지 모든 것이 알려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병상에서 회장이 직접 민준을 불렀다. 회장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민준에게 손짓하여 다가오게 했다. 젊은이, 나는 자네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네. 그저 사람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자네가 통과하고 내 은행은 불합격했지. 자네 덕분에 살았네. 자네가 내게 준 생명의 대가는 너무 크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꼭 갚아야겠네. 이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해. 회장은 민준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동생의 모든 치료와 재활 비용을 C그룹 산하병원에서 전액 지원할 것. 둘째, 민준이 다하지 못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C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이끌어갈 큰 일꾼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성공해서 갚게. 그것이 나를 살린 대가라 생각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단호했다. 민주는 눈물을 삼켰다. 그의 인생은 그 5분의 질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1년 후, 민주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반듯한 셔츠 차림의 그는 더 이상 지친 경비원이 아니었다. 동생은 성공적인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감돌았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전했다.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가 입사할 C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바로 그 은행이라는 것을. 그는 곧 자신의 해고 통지서를 발행한 그 은행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낡은 코트를 입고 은행 창구에서 멸시당했던 한 노인과 인간적인 친절을 베풀었던 한 청년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